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910년대를 봤고요. 이제 20년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 봤었던 일제시대 구조 기억나시죠?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그거에 따르면, 그 이론에 따르면 10년대가 굉장히 빡센 분위기였다면 20년대는 조금 부드럽게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부드럽게 간대요. 잘해준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인데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건 못 믿겠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안 믿으시면 돼요. 저희 뭔 얘기인가 싶을 텐데 아니 선생이 뭔 얘기를 해놓고 믿지 말라고? 그럴 거면 수업을 왜 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입니다. 잘해줄 건데요. 안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라빵이다. 구라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화 정치를 이해하실 땐 머릿속에는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라 그리고 경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10년대 그런 무단 통치의 강압적 분위기, 헌병경찰제, 뭐 직결처분권, 태형령 이런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통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었던 건 역시 3.1운동이죠. 제가 아마 학교 수업 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1운동은 나중에 저항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3.1운동은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굉장히 전국성, 지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전국성이에요. 전국성. 그리고 누적 참가자가 121만 명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당시 인구에 비해서. 앵간한 사람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전국토에 표시가 안 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 있잖아요. 지금 3.1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지금 3.1 운동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긴 다 친일파 새끼들인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산이에요, 산. 뭐 고라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근데 하지 않았을까? 고라니도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면 본인도 그죠? 아! 하고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고라니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제 잠이 잠이 오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잠이 막 밀려올 때 이제 이어폰 딱 끼고 고라니 고라니 울음소리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잠이 화들짝 달아날 겁니다. 이게 뭐지? 그죠? 고라니가 되게 생긴 건 귀여운데 아무튼 근데 저도 뭐 인터넷으로만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고라니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 그 3.1운동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요걸 계기로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통치 방식은 문화 통치라고 하고요. 저 때 이제 부임하셨던 총독께서 부임하셨던 존댓말 쓰기 싫은데 하여튼 부임했던 총독이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한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당시에 총독이 직접 했었죠. 이노우에 가오루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이제는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전에는 육해 공군 대장 군인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군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경찰도 그동안은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하는 그죠? 그러니까 군인 경찰이 민간인의 범죄까지 다루는 그런 헌병 경찰제였다면 20년대부터는 보통 경찰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때리는 태형령도 폐지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죠. 한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일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학교가 몇 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기도 해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다섯 가지나 있네. 뭐 문관 총독도 임명이 되고 이제는 경찰도 군인 경찰이 아니라 일반 민간 보통 경찰이 오고요. 그다음에 태형령의 폐지,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교육계도 일부 확대도 착하네요. 저만 하면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그래? 못 믿겠는데? 구라 아니야? 구라 맞습니다. 그래서 구라예요, 구라. 문관 총독을 임명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 그랬지 총독도 온다고 한 적은 없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문관 총독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웃겨요.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는데요. 경찰관이나 경찰서의 숫자, 그다음에 경찰에 투입되는 예산의 숫자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경찰. 그리고 이때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시돼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원래는 일본에서 실시된 거예요. 지금 20년대 배우고 있죠. 저게 왜 실시가 되냐면 1917년도에 20년대 들어가기 얼마 전에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면서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죠. 그러면서 일본에도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서 천황이 지배하는 지금의 일본 시스템을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치안유지법의 내용은 천황 지배 시스템에 뭔가 균열을 가하려는 자는 천황이 지배하는 시스템에 해를 가하려는 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법이야. 그런 법인데 일본 안에서는 사실은 공산당을 잡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로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천황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천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지 뭐. 그래서 치안이지법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데 훨씬 더 강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부터 1920년대 보통 경찰제일 때 치안유지법이 적용되면서 사실은 1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문 잡지 이거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도 구라예요, 구라. 왜냐면 신문사를 세울 수 있게는 해주는데요. 신문을 간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신문을 내기 전에 총독부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상 간행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봐 지금 되게 여백이 많죠. 이거 뭐예요? 여백의 미야? 아니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이거 딱 기사를 신문을 하나 딱 만들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총독부에 검열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독부가 봐서 총독부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은 삭제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렇게 정간을 때려요. 정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행 정지야. 신문을 찍어내는 걸 몇 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정지시키는 거예요. 보통 뭐 6개월 정간, 뭐 12개월 정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신문사는 신문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신문을 생산하는 걸 몇 개월 금지시킨단 말이야. 그럼 장사를 6개월 동안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신문사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럼 망하겠지. 그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굴하다.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굴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사가 이제 사회단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너네 만들어. 화이팅. 그러고 한 3개월 있다가 너네 지금 뭐 했어? 너네 활동 정지. 너네 6개월 활동 정지. 너네 13개월 활동 정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몇 개월 활동 정지, 몇 개월 활동 정지 먹다 보면은 이제 이 단체도 시들시들해지죠. 그럼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잘해준다고 선언은 했지만 실제로 지키는 건 쥐뿔도 없는 그런 식의 구라가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수도 사실은 왜 늘리냐면 말은 그렇죠. 설명은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교육 기회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식민 지배가 시작된 지 10년 넘게 지났죠. 더구나 10년대에 뭐 했어요? 토지 조사 사업하면서 총독부가 이제 개인 소유로 증명되지 않는 땅들을 싹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 땅을 누구한테 줬어? 조선으로 넘어오는 일본인들에게 줬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10년의 기간 동안 조선 안에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학교를 댕겨야 되잖아. 걔들 다니라고 만드는 학교예요.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 자녀들 다니라고 만드는 학교인데 그걸 목적으로 학교를 세워놓고 홍보할 때는 한국인들의 교육 기회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총독이 문관이 올 수 있습니다. 구라고요. 그죠? 보통 경찰제로 바꾸겠습니다. 경찰관 수 늘었고요. 그다음에 치안유지법 때문에 더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더 많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신문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기사 삭제 정가아니고요. 사회단체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활동 정지고요. 학교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 다니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라의 연속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역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에 쌀을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일본이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이제 직업을 바꿔서 노동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 인구가 줄어서 생산량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렴한 노동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쌀이 필요해서 한반도에서 되게 많은 쌀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근데 딱 스토리가 맞죠. 19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총독부가 땅 잔뜩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져간 땅에다가 산미증식 계획 하는 거예요. 산미증식 계획 뭔지 알겠죠? 저 미가 뭐예요? 산은 생산한다는 거고 미는 쌀이에요. 쌀의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잔뜩 심어서 잔뜩 키우고 잔뜩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게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특히나 20년대 이게 필요했던 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1910년대 후반기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은 대체로 유럽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다 그동안은 일상용품을 생산하다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탄약이나 포탄이나 이런 전쟁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래도 일상용품을 누군가는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일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상용품을 잔뜩 생산해서 그걸 생산을 못하고 있는 유럽한테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의 산업화가 되게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화가 되게 많이 성장하면서 일본의 농민 인구가 더 줄어드는 거죠. 노동자 인구가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농민들이 직업을 바꿔서 노동자가 됐고 농민 수가 줄었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죠.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산미증식 계획을 적용해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었던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방법은 그래요.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물이 안 닿는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거예요. 물길을 파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강으로부터 되게 먼 땅은 이제 물길을 새로 파줘서 관계공사죠. 관계공사. 그래서 물길을 새로 파줘서 그 땅에도 이렇게 물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수리시설 확충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었던 땅을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 밭 갈고 하는 게 이제 개간 간척이죠. 간척은 아시다시피 이제 바닷물을 막아서 이제 땅이 아니었던 원래 바다였던 곳을 땅으로 만드는 거죠. 품종을 교체하고 비료도 사용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쌀의 생산량이 늘기는 당연히 늘어요. 저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물길도 파주고 비료도 좋은 거 쓰고 뭐 이렇게 품종도 바꾸고 막 하고 어쨌든 개간도 하고 막 바닷물 막아서 간척도 하고 하니까 생산량 자체는 느는데 유출량이 더 많아요. 요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쌀 100만 톤을 생산했다고 칩시다. 산미 증식 계획 하기 전에 쌀 100만 톤을 생산했다고 쳐.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50만 톤이 생산이 늘었어. 근데 일본이 가져가는 건 70만 톤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산미 증식 계획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많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100만 톤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50만 톤이 늘어났어요. 그럼 150만 톤이죠. 근데 이 중에 일본이 70만 톤을 가져가. 그럼 80만 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분명 생산량이 늘긴 늘었지만 늘어난 양보다 일본이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 보시면 초록색, 연두색이 쌀의 생산량이에요. 실제로 연도가 갈수록 뒤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일본의 그러니까 저 하늘색, 보라색 저게 이제 일본이 가져간 양인데 우리가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일본의 반출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 빨간색 선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그러니까 쌀을 얼마나 먹는가 하는 건데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게 해가 갈수록 쭉 요게 이제 요 빨간 선이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인데 산미증식 계획이 적용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늘긴 늘었지만 유출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뺏기게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하기도 하고 이런 대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봤었던 거 뭐 이렇게 수리시설 확충해서 물길 파고 뭐 비료 더 좋은 거 쓰고 품종 개량하고 다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과연 일본 애들이 자기들 돈 써서 할까? 아니죠. 일단 자기들 돈을 써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에게 빚으로 요구하는 거지. 한국인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럼 한국인들은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줄었는데 이 산미증식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돈은 더 부족한, 더 가난해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파산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집 버리고 도망가고 화전민 된 기억나시죠? 화전민. 그냥 아무 그 풀숲에다가 불 지르고 그 불 지르서 다 타버린 그 숲들이 재료가 되면 비료가 되면은 거기서 몰래 농사 짓다가 걸리면 도망가고 뭐 안 걸리면은 거기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화전민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만주 연해주로 이동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령은 이건 조금 특이해요. 회사령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1910년대 회사령은 어떤 거였어요? 회사를 세울 거면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인들한테는 허락을 잘 안 해주더라. 그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의 회사령의 내용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10년대에는 내가 회사를 세우고 싶으면은 회사 뭐 계획서랑 뭐 이런 것들을 쫙 서류를 마련해서 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오면 못 하는 거야. 그런데 1920년대는 신고제죠. 그냥 말만 하면 돼. 말만 하고 안 기다려도 돼요. 저 기업 세웁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바로 작업 시작하면 돼요. 그게 신고제야.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더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10년대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자기만의 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 10년대보다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잘해주는 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일본의 어떤 경제 수준이 이제는 독점 대기업이라는 게 독점 자본이 형성될 만큼 규모가 커진 거예요. 여기서 말한 독점 자본은 뭐냐면 압도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동네 뭐 술집이나 아니면 동네 뭐 음식집이나 아니면 동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기업 규모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이랑 같게 볼 수는 없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뭐 미국의 엔비디아 뭐 아니면 뭐 그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애플, 메타, 그죠?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하고 있는 메타라든지 그런 게 독점 자본이에요. 독점 자본인데 일본의 독점 자본이 형성됐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를 편하게 해주느냐? 일본은 일단은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일본의 독점 자본으로 성장한 대기업이 한반도에 진출하는 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회사 세우는 것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들어오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쓰비시나 뭐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한반도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그래도 주유소나 아니면 정비업체나 이런 거라도 조금씩 있는 거랑 뭐가 낫겠어요? 그래도 주유소나 정비업체나 이런 게 있는 게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기에 더 편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어차피 일본인들 생각에는 조선과 일본의 어떤 산업 격차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을 세우는 걸 편하게 해줘도 따라잡을 수 없을 거고 오히려 적당한 기업은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자기들이 진출하기에 더 편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고치는 정비업체나 아니면 뭐 주유소나 이런 거라도 있는 게 자기들이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진출하기 편한 것처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 기업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한반도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관세도 폐지하는 겁니다. 관세는 사실은 원래 강원도 조약 부속 조약 때는 없었다가 일본 애들이 최애국대우 조항을 가져가기 위해서 양보해 줬었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이번에 1920년대에 관세를 철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이제 저 파란색 선이 한국인들이 소유한 재산이고요. 저 빨간색 선이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격차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령을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꿀 때는 한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해봤자지. 해봤자 지들이 어떨 거야, 어쩔 거야.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